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국제구호개발기구죠. 이 옥스팜이 다보스 포럼에 맞춰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제목은 슈퍼리치의 생존 보고서. 핵심 내용은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새롭게 창출된 세계 부의 63%를 상위 1% 부유층이 차지했다. 그리고 나머지, 자, 과연 이 99%를 나머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이 99%가 나눠 가진 부의 2배를 1%가 거머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일론 머스크가 2012년에서 2018년에 낸 실질 세율은 3%. 자, 그런데 우간다의 밀가루 상인 에버 크리스틴이라는 사람은요, 한 달 소득이 $80인데 40%를 세금으로 냈다. 이런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 영국, 호주의 이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부를 쓸어간 기업들의 과도한 수익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억만장자들의 부가 늘어나는 동안 지구상의 17억 노동자는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했다. 지구 인구 10명당 1명꼴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세계은행도 심화되는 양극화를 우려하는 가운데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이 다보스 포럼의 올해 주제는요, 분열되는 세계 속의 협력입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하기를 바랍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자, 2부에서는 언론 인터뷰가 처음인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자, 대검 반부패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또 검찰 조직 내부 분위기, 그리고 정권이 바뀐 뒤에 이루어지는 재수사에 대한 입장까지 들어보도록 합니다. 자, 이어서 정치권 취재 뒷이야기를 기자들에게 들어보는 불사조 기자단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저희가 들려드리는 신청곡이 있죠. 디저트송. 오늘도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봅니다. 한입뉴스, 박정우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임경빈 작가, 헬마우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검찰이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또다시 출석을 요구했죠? 그렇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27일 출석하라라는 통보가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소환 통보. 그렇습니다. 소환에 응하라는 건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당시에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4천억대의 부당한 수익을 챙기는 과정에 관여한 걸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천화동인 1호에 배당된 수익금 일부를 제공받기로 약속한 과정에도 관여한 걸로 검찰은 보고 있어요. 이 밖에도 위례신도시 사업 이 과정에서 성남시 내부 정보가 민간 사업자들한테 흘러 들어간 경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를 조사할 거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출석 요구에 대해서 이건 이재명 모욕주기 언론 플레이다라는 규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보면 이 설 밥상에 윤석열 정권의 치부와 실정이 올라올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야당 대표 망신주기를 넘어서 악마와의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맹비난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지금 두 번째 소환 통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성남FC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출석을 했고요. 지난 10일에 출석을 했었고. 일주일 전에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사안까지, 그러니까 대장동 사안까지 출석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거는 특검으로 풀 문제지 검찰 수사에 응할 계제가 아니다. 이런 좀 강경한 입장이 아직까지 많이 들리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대장동 이슈가 계속 언론에 올랐기 때문에
이걸로 첫 소환을 하지 않겠는가 예상했지만 네. 또 특이하게 성남 FC로 첫 소환을 했고 그렇습니다. 한 일주일 만에 드디어 이제 위례 대장동이 등장했고 자 이게 그 이제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27일 내지는 30일로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뭐 싶어하는 게 이달 일단 말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설 직후인 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1월 임시국회가 2월 초까지 그렇죠.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에서 만약에 체포동의안을 뭐 검찰에 청구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까지도 이제 정치적으로 다 이제 좀 계산을 해서 네네. 1월 말에 일단 소환 통보를 하고 그 이후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체포동의안이라든지 혹은 이제 구속영장이라든지 이걸 이제 청구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법조계에서의 대체적인 해석이고요. 아마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도 뭐 각 개별 사안들로 다 청구를 하게 되면 좀 워낙 좀 많고 좀 검찰 입장에서도 하나하나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다 이제 포괄해서 묶어서 이제 한 번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를 좀 추진한 거로 보인다라는 게 지금 대체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애초에 첫 소환이 있을 때 앞으로 줄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네. 우려가 민주당 안에서도 있었는데 성남 FC 첫 소환. 그 이제 응할지 아닐지는 또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제 결정을 봐야 되겠지만 위례 대장동으로 두 번째 소환. 네. 이 와중에 지금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단 말이에요. 네. 쌍방울 뭐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것도 있는데 네. 자 오늘 이 입국 과정 어땠습니까? 이게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어제 이 공항에서 태국 공항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네. 뭐 방송사들이 태국 현지를 연결해서 취재를 시작했죠. 네, 여러 가지로 좀 세게 취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오늘도 입국하는 그 현장이 생중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김성태 전 회장은 오늘 오전 8시 44분쯤 수갑을 찬 채 모습을 인천국제공항에 네네. 드러냈는데요. 기내에서 체포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심경을 묻는 질문에 저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받았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렇게 우선 얘기를 했고 네. 관심의 뭐 초점은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이 대표 측과의 관계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모른다.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건 모르는 사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네. 전혀 모른다는 거냐 이런 질문에도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행기 타기 전에 태국 공항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전화번호도 알지도 못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KBS 인터뷰를 포함해서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변호사 및 대납 의혹 여기에 대해서도 변호사비가 이재명 대표에게 흘러간 게 없다라고 부인을 오늘 했고 또 정치적 망명을 검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검찰에서 다 밝혀질 거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김치 먹고 생선은 좀 먹었는데 그걸 황제 도피라고 한다. 네. 황제 도피 논란에 대해서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김 전 회장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내에서 체포가 돼서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로 검찰청사 수원지검으로 압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뭐 청구하든지 풀어주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뭐 영장 청구가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간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거고 특히 뭐 지금 배임 뭐 횡령 혐의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확실한 그런 혐의이기 때문에 이걸로 영장을 청구하고 더 조사를 이어나갈 거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임 작가님. 네. 왜 이게 범죄자의 도피 행각 때 네. 이렇게 먹거리에 관심이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조회수를 올리는 데 있어서 이런 뭐 가십성의 이야기만큼 좀 잘 먹히는 게 없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이 사안 자체 그러니까 쌍방울 그룹을 이제 둘러싼 여러 의혹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을 둘러싼 의혹들이 정치적으로 파장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관심이 뜨겁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가 이제 다 관심을 받고 있는 걸 텐데요. 뭐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김 전 회장이나 이 대표나 모두 서로 양쪽을 전혀 모른다라는 입장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대표 쪽에서는 이게 이제 결국 이재명 모욕 주기 언론 플레이다라는 입장이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어제 이제 정면으로 또 반박하는 인터뷰를 하기도 네네네. 했습니다. 이번 그 범죄인 송환에 대해서 민주당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건지 뭐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해외 도피 중인 중범죄자들이 못 견디고 귀국하기 전에 자기 입장을 전한 언론사를 선택을 해서 일방적인 인터뷰를 하고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말 맞추기 신호를 보내는 거는 자주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최서원 씨 사례나 이제 남욱 변호사 사례 네네네. 이렇게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 이 인터뷰에 대해서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는 다시 한번 반박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검사도 아니고 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일일이 일종의 수사 지침을 주는 것처럼 인터뷰를 하고 있느냐, 부적절하다. 그렇게 이제 정치를 하고 싶으면 그만두고 정치를 하라. 네. 이게 또 민주당에서 나온 비판이었습니다. 이게 또 이제 물 밑 또 수면 위 신경전이 팽팽한 상황인데 핵심 쟁점은 돈이에요. 네. 자, 지금 이제 이 큰 혐의 중에 하나가 이제 전환사채인데 200억 원대를 전환사채로 끌어당겨서 그 중에 정말 20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변호사비 대납에 쓰였느냐 아니냐. 일단 이제 양자는 다 부인하는 상황인데 검찰은 또 혐의점을 잡고 있으니 뭔가 이제 앞으로 이제 수사 결과들이 나오겠죠.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3박 4일 아랍에미리트 방문 일정을 마쳤고요. 그럼 이제 다보스 포럼 참석이 남아 있으니까 스위스로 이동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일정이 두바이에서 열린 미래비전 두바이 포럼 이 일정이었는데요. 과학기술과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인류에 기여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밝히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는 그런 일정을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스위스로 가는 상황인데 네. 이 다보스 포럼이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한 뒤로 네. 우리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9년 만이에요. 그래서 이 스위스 다보스 그 휴양 도시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인데 네. 우리가 이제 다보스 포럼 부르고 있죠. 여기서 윤 대통령이 특별 연설을 통해 가지고 공급망 강화, 또 청정 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국제 협력과 연대 방안을 제시할 거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국의 역할도 소개하겠다. 라고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그 앞서서는 국내외 기업 최고 경영자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한국 투자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그만큼 이 경제 이슈에 이번 순방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보스 포럼도 경제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다보스 포럼이 예전만 위상이 못하다라는 이제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난 2년은 열리지 못했고 네. 대면으로 열리는 건 3년 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전경련 같은 경제단체들이 예전만큼의 영향력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랑 비슷하게 다보스 포럼 자체가 좀 이제 부자 나라들 내지는 이제 부자 기업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제 친목을 다지는 행사다 보니까 이 모임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시대의 변화에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비판적인 의견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뭐 예를 들면 이제 기후 변화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대응할 수 있는 다른 그 행사들에 가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올해의 참석자들을 살펴보니까 주요국 정상들이 거의 대부분 참석하지 않는 걸로 빠지고 뭐 나타났습니다. 경제장관을 보내든가 그렇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참석하지 않고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안 가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리시 수넥 영국 총리, 룰라 브라질 대통령 이런 주요 국가들은 이제 대부분 빠졌고 지금 안 가는 정상들을 얘기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안 가는 사람들입니다. 네네. 그리고 G7 국가 이제 주요 7개국 정상 가운데서는 이제 독일의 올라프 슐츠 총리만 네. 참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마 고려해서 다보스 포럼의 성격이나 성과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시간이 이제 이후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끝나면 보고요. 사실은 이게 뭐 국제 정상회담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경제 석학들의 이제 주요한 이 올해와 또 그 이후의 미래를 예측하는 이제 경제 전망을 듣는 자리죠. 공부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자 문제는 지금 이제 아랍에미리트 방문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이렇게 발언한 상황 관련해서 이란의 외무부가 한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린다 이런 통보를 해왔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네. 우리 국군 아크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우리의 형제 국가인 UAE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다. 이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다. 네.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란 국영통신사 IRNA 이 통신에 따르면 나세르 카나디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이 두 주변국이자 그러니까 우방인 이란과
UAE의 관계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최근 간섭 발언을 들여다보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 카나니 대변인은 한국 당국자가 말한 것으로 인용된 발언이 UAE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과 이란의 역사적이고 우호적인 관계 이런 면에서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전개를 전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네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무부가 한국 정부의 최근 스탠스, 특히 이란과 UAE의 관계에 대한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 통신이 네네. 보도를 했는데요. 또 하나 덧붙인 게 이란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한국 외교부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이란이 우리나라는 수교 국가 아니에요? 60년대 이후로 이제 꾸준히 수교를 유지하고 있는 수교 국가. 그러니까 강남에 지금 테헤란로가 있어서 이게 이란의 수도란 말이죠.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는 이제 또 반대로 서울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만큼 이제 오래된 이제 우리 수교 국가라서 조금 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외교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과의 관계 같은 이제 국가 간 관계하고는 이제 무관한 말이다. 이게 이 장병들을 이제 격려하는 차원에서 네.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였지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한국과 이란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나중에 좀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이 문제를 일으킨 거다라고 볼 수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도 상대국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는데 한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당신들의 적은 이란입니다. 이렇게 규정을 해줘 버린 셈이 되는 거예요. 뭐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UAE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한국의 전통적인 적은 일본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지 이제 그런 거를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UAE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이제 사우디랑 굉장히 좀 친했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2010년대 이후로는 개방적인 이슬람 국가들이죠. 그렇죠. 이란의 이제 제재에 동참을 해서 수교 상황을 좀 이제 격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대사관을 테헤란에 열고 대사파관을 하고 이렇게 관계 회복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웬 날벼락이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라 어쨌든 대통령이 외교 행보를 할 때 최대한 좀 조심스러운 발언들 그리고 참모들이 좀 제대로 좀 보좌를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잘 정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해외 파병되어 있는 우리 군에 가서 군 통수권자가 장병들에게 자 어디에 적은 어디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 격려 차원의 말이니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 이건 정말 이상한 해명이죠. 지난번 미국에서 있었던 이번 이제 외교부가 MBC에 소송을 걸기도 했는데요. 이 뭐 날리면 발언 이른바 그 발언은 사실은 외교적인 공식적인 마이크를 잡고 하는 다 이제 보도가 되는 그런 발언은 아니었죠 사실은. 근데 이번에는 공식적인 대통령 발언을 통해서 이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란에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고요. 또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외교안보 참모진에 어떻게 보면은 뭐 비판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외교부 편은 2023 UAE 개황에 따르면 UAE는 이란을 최대의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면서도 실리적인 경제관계를 구축하며 양국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중인 상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적으로 사실상 규정을 우리가 대신 뭐 해준 셈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란의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게 우리가 이제 해외에 파병하고 있는 부대가 4개인데 그중에 이제 한 부대가 또 동명 부대라고 레바논에 이제 일종의 평화유지군 성격으로 나가 있는 부대가 있습니다. 먼저 갔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레바논은 또 이란하고 거의 동맹 수준의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예요. 근데 우리 대통령이 UAE에 가서는 이란을 사실상 적으로 규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버리면 동명 부대 입장에서도 자칫하면 또 잠재적인 어떤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중동 관계 는 국가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좀 예민하고 민감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할 때는 섬세하게 잘 설계된 조심스러운 접근이 중요하다. 이번 기회에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이 와도 마찬가지지만 이 군에서 얘기하는 메시지가 또 좀 각별하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판문점이나 공동경비구역에 가서 주한 미군들에게 미국 대통령이 메시지를 전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전달이 되잖아요. 좀 이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정황, 정세 분석을 잘해야 한다. 이런 교훈을 남기네요. 자, 지금 이제 12시 4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화요일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교통정보센터에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오전 내내 교통량이 많았는데요.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정체는 조금 주춤해졌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판교 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더 가서는 소래터널에서 송내 사이와 계양에서 노우지 분기점 부근, 다시 김포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이후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여전히 구리에서 상일 사이로 긴 구간에서 더디게 지나고요. 반대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서운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노우지 분기점에서 송내 사이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대동요금소 부근에서 했었던 작업은 마무리가 됐는데요. 부근 4km 구간에서 정체 남아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여파받아 청담대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다음 이슈는 국민의힘 지금 당권 상황입니다. 이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 지금 뭐 행보가 연일 관심입니다. 자, 어제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어요. 네. 오세훈 시장의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김기현 의원도 만나고. 전날엔 김기현 의원 네. 만났고 오늘은 안철수 의원을 또 만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잠재적 후보들 만나게 되는데요. 나 전 의원은 1시간 10분 동안 막걸리를 곁들여서 오 시장과 단둘이 만나서 뭐 여러 가지 당내 상황도 얘기했다고 하는데 네. 회동 이후 기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 가지 우리 정부의 성공, 당의 상황에 대해 논의했고 또 수도권 상황도 많이 얘기했다. 특히 지금 서울의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지금 전당대회 상황이나 당의 여러 모습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내년 총선 승리에 가장 중요한 게 수도권이다. 네.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뭐 몇 가지 물어봤는데요. 이른바 이 진윤 감별사, 네네. 진박 감별사에 이어서 진윤 감별사 이제 단어가 등장했어요. 예. 진짜 친윤은 누구냐? 이거를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찐윤은 누구냐? 그렇습니다. 찐윤. 거기에 대해 나경원 전 의원은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 다만 전당대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재차 나오니까 조금만 더 좀 기다려달라.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라고 하면서 웃음으로 좀 답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나경원 전 의원이 SNS에 글을 올린 걸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대사직 해임안건과 관련해서 전달 과정의 왜곡이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애워싸서 눈과 귀를 가리는 여당 지도부 결국 대통령과 대통령 지지 세력을 서로 멀어지게 할 거다. 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내가 진짜 친윤이다. 윤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은 나다라고 얘기하며 윤 대통령의 맞서는 그러니까 반윤이 아니라 내가 찐윤이고 가짜 이른바 가짜 이 가윤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짜 찐윤은 이른바 장지원 의원을 포함한 이른바 윤핵관들 친이라 불린 사람 아니냐 네. 이런 반박을 하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자, 이 어제 발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반윤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또 출마를 만약 하게 된다면 네. 지금 이런 거잖아요. 이제 제가 임 작가님한테 싫어, 정말 싫어. 네네네. 그러면 2개의 해임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건 굉장히 센 공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임 작가님이 그래도 전 진퇴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걸 뭐 생각해 보시면 쉬운 게 네. 저는 계속 이제 출연을 하고 싶으니까 네, 그래야죠. 그걸 위해서 이제 뭐랄까 이제 자신의 본심을 숨기고 그런 발언을 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나경원 의원의 본심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정치적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이제 해임을 했든지 간에 여전히 본인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진력할 사람이다라는 걸 일단 어필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네네.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당대표에 출마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아직 9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윤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사람을 당대표로 뽑을 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건 좀 부담스러운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때를 고려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각을 세우는 거는 위험하다. 적용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이제 판단이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최근에 나경원 전 의원의 행보를 보면 어제도 국립묘지를 방문을 해서 이건 좀 상징적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이승만 전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지까지 이제 참배를 했는데 그걸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보수의 본류 예. 정통성을 이제 본인이 이제 강조하는 행보인 것 같고요. 정통 보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 20년 동안 이 당을 지켜왔다. 이런 거를 이제 강조를 했는데 그만큼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에서의 어떤 정통성은 나한테 있는 것이지 지금 이제 친윤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 행보를 좀 보여집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나는 보수 정당 지켜왔다 이런 걸 계속 강조하는 게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과 대비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 장제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시국에서 때 분당될 때 그렇습니다. 탈당을 김무성 했었습니다.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 네, 따라서 바른정당 갔었죠.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은 옮기지 않았어요. 새누리당에 있었고요. 그걸 얘기하면서 내가 진짜 보수고 내가 진짜 윤 대통령을 보필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당권 주자 간의 공방전이 이제 과열양상으로 막 치닫는 모양새였는데 자성을 촉구하는 지도부의 당부가 나왔어요. 좀 수위 조절에 들어갔습니까? 네, 어제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상대방을 향한 말이 같은 당 동지라고 하기에 너무 날이 서 있다. 좀 차분하게 갔으면 좋겠다. 모두가 자중자애하면서 반목과 갈등이 아닌 단결과 화 이런 국민의힘을 보여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정진석 위원장의 워딩 메시지지만 과연 이게 또 대통령실 쪽에 그런 기류가 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장제원 의원도 어제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었고 네. 김기현 의원도 크게 이 상황에 대해서 세게 얘기하는 게 없었어요. 김기현 의원도 어제에 그래서 이게 이 김장연대 얘기가 네네. 질문이 나오니까 그런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 자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김장연대라는 용어 더 의미가 이제 없는 거다. 기자들한테 좀 안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장은 철이 지났다. 네. 그러니까 김장 철이 지난 건 맞는데 냉장고 있다고 했었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네, 그러면서 사실 이제 강조한 말을 살짝 이제 틀어서 연포탕으로 가야 된다. 연포탕. 그러니까 연대와 포용과 탕평이거든요. 또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네요. 그렇습니다.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윤심을 강조하면서 네. 친윤을 결집시키는 쪽에 김장연대가 중심 역할을 했다면 연포탕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장제원 의원은 쓱 뒤로 좀 물리고 친윤보다는 조금 더 넓은 어떤 당심에 좀 호소하고 싶은 그렇게 이제 좀 이게 외연을 넓혀보겠다 이런 행보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행보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게 지난번에 이제 당원 당규 개정을 해서 전당대회 룰 개정을 했을 때 하나는 이제 당원 100% 투표로 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결선 투표를 도입한 거였는데 이 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했을 경우에 이제 곤란해질 수 있다는 좀 분석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만약에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게 되면 결국 김기현 의원하고 친윤표를 일정 부분 이제 갈라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김기현 의원이 한 번에 이제 당선되기는 어려울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선 투표에 갔을 때는 누가 더 확장성이 있느냐의 싸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한 최근 행보가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스탠스 메시지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입니다. 자, 한일 국회의원과 또 재계 인사들의 협의체 한일 이란 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자, 여기서 한일 정상의 메시지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오늘 이게 조현동 외교부 1차장이 윤 대통령의 메시지, 그러니까 축사를 대독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한일 관계는 지난 몇 년간 가장 어렵고 깊은 질곡에 빠져 있었으나 최근 들어 뚜렷하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서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봤다.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또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도 참석을 해가지고요. 기시다 총리의 메시지를 또 대독을 했는데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건설적 논의를 했고 또 양국 간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기를 기대하면서 윤 대통령과 긴밀한 의사소통해 나가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양국 간 현안을 들여다보면 강제징용 문제를 일컫는 것 같아요. 이걸 풀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두 정상은 시그널을 좀 맞춰가고 있는 모습, 현안 해결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어제도 언급했지만 제3자 변제 방식 이걸 우리 정부가 하나의 해법으로 냈는데 일본 정부, 일본 기업들이 어떤 입장을 낼 것이냐 이것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한일 외교당국 협의에서는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놓고 좀 견해차를 보인 것 같아요, 임 작가님.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 쪽이 뭐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네, 이제 네.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 측에서는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강제징용 배상에 이 소위 이제 피고 기업들, 네. 우리 입장에서 이제 전범 기업들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든지 신일본제철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걸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사실 해방 이후로 한 번도 입장을 바꾼 적이 없는데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다 한 번 해결됐기 때문에 네. 굳이 추가로 배상에 나서거나 사과를 할 이유가 없다. 그거는 이제 한국의 국내 문제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쪽에서는 좀 곤란하죠. 그래서 한일 간의 인식 차이가 좀 있는데 창의적인 해법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또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의적인 해법이라는 건 아마도 일본에도 이제 경제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경제 단체들이 통으로 묶어버리면 네. 그 안에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일본제철도 포함이 되니까. 경제 단체가 우리 재단에 이제 기여를 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지금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거기에 일본이 응할 것이냐? 네네. 지금으로 봐서는 그 가능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낮은 상황이다. 예. 그래서 뭐 우리 당국자들이 좀 속도를 내겠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얼마만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자나 그 유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가 문제고요. 피해자나 유가족들은 일관되게 일본 측의 사죄와 네. 기여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안을 놓고는 계속해서 좀 논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일입니다. 결과 보고서 채택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민주당이 잘했으면 윤 정권이 탄생했겠는가. 양당 체제는 비극이다.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한입뉴스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임경빈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7882님. 영화 국가대표의 주제가인 러브홀릭의 버터플라이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오늘 여성 산악인 김영미 씨가 무보급 단독으로 남극점을 정복했네요. 우리도 요즘같이 힘든 시기를 꿋꿋한 용기로 이겨나갔으면 합니다. 자, 지난해 11월 27일에는요. 남극 대륙의 서쪽 허큘리스 인에서 출발한 김영미 씨. 100kg이 넘는 썰매를 끌고 스키를 타거나 도보로 혼자 이동을 했고요. 중간에 식량과 장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무보급 단독으로 52일 만에 남극점을 정복했다는 소식입니다. 노래 들으면서 함께 응원해 주시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만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많아서도 빛나는 사람은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부사 그다지는 그 뒤에 오는 않다, 못하다 따위의 부정어와 호응해서 그러한 정도로는 또는 그렇게까지는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사 그리와도 비슷하게 쓸 수 있는데요. 그의 방문이 그다지 달갑지 않다. 그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는 연설을 그리 잘하진 못한다처럼 말이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별로라는 부사 역시 부정을 뜻하는 말과 함께 쓰여서 이렇다 하게 따로 또는 그다지 다르게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별로 기분이 내키지 않는다라든지 그의 병세는 예전에 비해 별로 나아진 것이 없었다 같이 씁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을 보니 간대로 비가 그치지는 않겠다라는 예문에서 나온 간대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간대로는 그리 쉽사리라는 뜻의 부사인데요. 이것 역시 주로 뒤에 아니다, 않다 따위의 부정어와 호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예문은 하늘을 보니까 그리 쉽사리 비가 그치지는 않겠다란 뜻이고요. 또 그 일이 간대로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면 일이 그리 쉽게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부정어와 호응해서 사용하는 표현들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정확하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3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강추위 속 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서해 5도에 눈이 오는 가운데 내일까지 최대 5cm가 내릴 텐데요. 오늘 늦은 오후 중부지방도 하늘이 흐려지다가 눈이 살짝 오겠습니다. 인천, 경기 서해안을 시작으로 저녁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에 1cm 정도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 산지와 전북, 경북 북부 내륙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목요일 밤엔 중부지방에 다시 비나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주말 동안 내린 눈이 아직 다 녹지 않은 만큼 도로 미끄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파주의보는 강원 영서와 중북부 산지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1도, 대전 3도, 강릉, 광주 4도, 부산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2, 3도 올라서 서울이 영하 4도, 대전 영하 3도, 광주, 대구 영하 2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이후로 다시 추위의 기세가 강해지는데요. 토요일 아침엔 서울이 영하 10도, 다음 주는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공기는 깨끗하지만 내일은 중서부 지역에 미세먼지가 유입돼 수도권과 충청권의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영하 1.8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2023년 신년을 맞아서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자, 199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서 올해로 검사 생활만 30년째신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사실상 검찰 2인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성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새해가 뭐 이제 절반 이상 지났지만 그래도 처음 뵀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선생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라디오 인터뷰는 처음이시죠? 처음입니다. 네, 방송 인터뷰 자체가 오늘 처음이셔서 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쭤볼 부분이요. 자, 지난해 6월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와 함께 이 재수사를 받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 한 시민단체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감사 및 징계 과정을 문제 삼아서 고발했던 건인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예, 이게 그 보수 시민단체가 저를 고발한 사건인데요. 네. 제가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법무부에서 채널A 사건 감찰을 위해서 중앙지검에 채널A 사건 수사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서 감찰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요. 그에 따라 당연히 제공한 것인데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겁니다. 듣는 사람도 황당하지만 이런 내용의 취지고요. 네. 이런 억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있잖아요. 이때 자료 제출에 응한다든가 감사원에서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경우에 이 자료 제출에 응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앞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네.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고요. 오죽했으면 2021년 6월 달에 중앙지검에서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네.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래요. 자, 이것은 이제 정리가 됐는데 정말 이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얘기하셨어요. 네. 자,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지금 받으셨고 그리고 징계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면직 이상의 징계도 가능하다 이렇게 엄중하게 또 판단을 했는데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이런 일인데요. 법무부에서 감찰 규정에 따라서 저희 중앙지검에 채널A 사건 감찰을 위해서 자료 제출 요구했고요. 그 감찰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중앙지검의 장은 자료 제출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네. 그 의무에 따라 자료 제출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명백히 안 된다라고 혐의 없음은 사건이고요. 윤 총장의 그 징계 관련 사건은 그 비위가 많이 알려져 있어서 제가 뭐 특별히 보탤 말은 없습니다만은 서울 행정법원에서 윤 총장의 징계에 대해서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에 해당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 이렇게 명확히 판결했어요. 아시다시피 면직이란 말은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추미애 장관 당시에 벌어졌던 일이잖아요. 징계가 내려졌는데 초기에는 이제 가처분으로 직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이제 본안 소송에서는 이것은 타당했다. 이렇게 결정이 났던 사건이죠. 자, 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참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지금은 또 법무부 장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전화가 와서 자,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이게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이런 거친 말들을 쏟아내는 등 당시 윤 총장의 수사 감찰 방해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잖아요. 당시 상황은 어땠던 겁니까? 그게 2020년 4월 29일 무렵 제가 서울중앙검사장으로서 채널A 사건의 관련자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때 일이거든요. 그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차마 입에 담기도 뭐한 말들을 쏟아내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의 정확한 풀 워딩이 뭐냐라고 기자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차마 제 입으로 도저히 제 입으로 옮길 수 없는 표현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검찰총장이
측근이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지검장에게 전화해서 막말한 셈이죠. 네. 이런 검찰총장이 또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심한 모멸감을 느꼈지만 네.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채널A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팀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또 2020년 5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한동숙 감찰부장이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이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감찰 계획을 보고한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이 다리를 책상에 얹어놓고 네네네. 보고서 저리 두고 가라고 말하고 압수수색 하겠다고 하자 격분하면서 뭐 취하지 마라라고 말했고 인권부와 병행 조사하겠다고 하자 뭐 병행? 이라고 되물으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위협적으로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채널A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던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는 정직이상의 중대비에 해당하므로 중개처분이 정당화된 판결을 했고요. 네. 또 그 며칠간의 그 막말한 정황은 판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판결문에도 들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뒤 아까 내용들은 또 국회에서도 증언으로 나오기도 했던 내용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해서 징계 취소 소송 1심은 패소. 그럼 현재 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그 법무부 중에서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을 해촉하고 했고요. 네. 작년 10월 중수경에 그 취소 소송 변론 준비가 열렸습니다. 네. 근데 법무부가 그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동훈 장관이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와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한동훈 전 검사에 관련된 채널A 사건의 수사 감찰을 방해했다는 것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호하려는 느낌이 있는 거죠. 비호했다는 것이 비사실이니까 네. 재판부도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전 검사장의 친분 관계가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자기가 이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인호공 차관이 이 사건을 지휘하게 됐는데 인호공 차관도 과거에 윤석열 전 총장과 카풀을 하는 등 신분관계가 있다고 보도가 됐어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공정성이 확보가 되겠느냐 이런 의문과 비판이 당연히 제기된 거고요. 네네. 자, 지금 여러 가지 비판들이 존재하는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검사님 사건으로 돌아와서 지금 재수사. 그래서 재수사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저희에 대한 재수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법원이 면직 이상의 중대비에 해당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했다든가 또 판사 사찰권 전달했다는 행위로 중대비해를 저지른 공무원이 되고 이 중대비해를 저지른 공무원이 대통령이 되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을 쓰고 이를 막으라고 했겠죠. 또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속적으로 감찰 과정 위법성을 주장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네네. 이와 같이 채널A 사건의 징계와 감찰이 적고받아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뒤집기 위해서 무리하게 보복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복수사다. 자, 검사님께서 지난해 검찰 소환 당시의 입장을 밝히면서 프레임 전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찍어내기 보복수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항상 언론과 여론이 좀 여기에 또 개입이 되는 게 이 문재인 정부 시절 언론에서 검사님에게 검찰 황태자다 이런 타이틀을 또 단 바가 있습니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검찰 황태자라기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제 소임을 다하라고 했을 뿐이고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고검장을 패싱하고 검찰총장으로 직행한 윤석열 총장이 최고의 황태자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키운 것은 문재인 정부다 이런 얘기들은 또 많이 하죠. 예. 그래요. 자, 당시 문재인 정권의 비호 아래 권력의 비리와 부패를 조사하려는 검사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런 비판이 또 물론 이제 반대측, 상대측에서이긴 하지만 나옵니다. 뭐라고 좀 반론하고 싶으세요? 검사들의 의지를 꺾었다는 주장이 있긴 하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요. 제가 일관되게 검찰을 지휘하는 것은 기본 원칙과 상식
그리고 법리와 증거입니다. 모든 사건을 법리와 증거에서 판단하자는 것이었고요. 네네. 그러한 주장을 검사한테 지속적으로 말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검찰의 공직 기강이 말씀하신 대로 탁 엄정하면 좋은데 지금 이제 청취자나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대목은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내외 관련 사건들도 있는데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 어쨌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직에 계셨으니까 문재인 정부 검찰이 탈탈 털었는데 나온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검찰 조직은 어떤 상황이었던 걸까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 경험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전 총장은 자기네 측근이 관련된 수사를 하는 지검장에게 전화해서 막말한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었다. 또 윤 전 총장 본인도 가족 비리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메시지나 지침을 주었다는 제가 기억이 전혀 없고요. 오히려 그 후에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보도가 됐고요. 또 대검에서 장모 관련 사건 대응문구를 만들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현직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는 게 우리 사회에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느낍니다. 그것도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더더욱 이제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소신대로 강하게 지금 이제 발언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유가 있겠죠. 예. 저는 검찰총장의 직위에 있던 사람이 퇴임 직후에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 전 총장이 자신이 징계 관련 사건에서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당연히 항소심은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것인데 가장 보복서라고 비판을 많이 받는 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제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이 참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검찰의 공직 기강이라는 문제와 정치 영역이 지금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복이라고 했지만 흔히들 또 정치적 보복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이제 권력을 이제 잡은 쪽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자, 검사님 사건 외에도 정부가 바뀌고 이게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간 사건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 당시에는 뭐 무혐의로 결론이 났는데 다시 수사하고 또 김학의 전 차관 사건도 다시 등장하고 말이죠. 이런 대목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방금 말씀하신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은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 시절 사건입니다. 당연히 최종 지휘권자가 윤석열 전 총장이죠. 윤석열 총장이 총장실의 그 사건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가면서 수사를 진행했고 당연히 수사 결과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불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수사를 한다는 것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검찰이 이런 의구심을 자주 받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는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표현은 저 검사분들은 잘 안 쓰시던데 뭐 전에는 무죄였는데 지금은 유죄고 전에 유죄였다가 지금 무죄로 뒤집히면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는가. 그래요. 물론 이제 유무죄는 이제 법원에서 내리는 거고 검찰 입장에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송치 불송치, 기소 불기소, 혐의 무혐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공교롭게 이 사건을 맡은 이 담당 라인에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사들이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근에 그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검사들, 뭐 윤석열 라인이 윤석열 사단이 이런 검사들 때문에 검찰이 큰 피해를 입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조직에 질서가 없는 패거리 문화가 자리 잡게 되면 견제와 균형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조직은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결국 국민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하신 이른바 친윤 검사들은 민생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 수사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많아요. 제가 이런 검사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과연 국민을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게 참
국민들은 또 어찌 보면 폐쇄적 조직 내부의 분위기를 모르니까 그럼 이번 정부 들어와서 지금 이제 검사님 말씀처럼 지금 법무연수원에 계십니다만 연구위원으로 계셔서 수사 일선은 떠나 계십니다만 검찰 조직 내부가 요즘에 좀 어수선합니까? 어수선한 측면도 있고 네. 약간 갈등적인 측면도 있고 또 세대 간의 약간 사회처럼 세대 간의 갈등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와 신세대. 예, 그렇습니다. 또 여느 조직과 비슷한 대목들도 있네요.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소위 이제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와요. 검찰 공화국이다. 예. 자, 대통령실, 장차관 등 이 정부 인사에도 검찰 출신들이 그리고 또 이제 검찰 내에도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이제 깊은 사람들이 주로 요직으로 승진했다. 약진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직하면 축구 국가대표 감독도 검사 출신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겠습니까? 검찰이 각종 정부 요직에 나가는 거라든가 특정 라인이 요직을 독식하는 거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거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이른바 친윤 검사들이 승진하고 출세하고 영전할수록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왜 검사들이 모르는지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그런 대목이에요. 검사가 우리나라에 2천여 명 된다. 최근에 또 검사 수를 늘리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많은 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다수의 검사가 있고 지금 이야기하는 또 대목들의 비판점들은 특수부 출신, 어떤 사단, 라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또 훌륭한 검사도 후배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검사는 밤을 새워가면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형사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자, 이 검찰 조직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가 이 캐릭터 분석 이게 좀 궁금해요. 자, 이문정 검사가 저희 인터뷰에 나와서 검사 동일체가 아니라 이익 공동체다. 이렇게 좀 센 비판을 했습니다. 전부 윤석열 총장한테 올인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좀 공감하세요? 저는 사법연수원 윤석열 전 총장 사법연수원 동기고요. 또 같은 반 같은 초로 2년간 법무연수원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그럼 아주 사법연수원에 연수를 했습니다. 검사 초년생 되기 전부터 아셨네요. 잘 아시다시피 사법연수원은 연수생이 많기 때문에 그 각 반 내에서 그 조별로 20명 내 조별로 그룹을 지어서 주로 활동을 하고 그 조 단위 그룹이 친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총장과 같은 조였고요. 또 검찰로 진출한 후에도 수십 년간 많은 교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우신 관계예요. 그런데 뭐니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 전 총장은 지난 정부에서 고검장을 뛰어넘어 검찰총장으로 직행하는 등 엄청난 출세를 한 검사입니다. 제가 중앙검사장으로 재직할 때 겪어본 윤석열 총장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말한 것처럼 검찰 역사상 최악의 정치검사라는 표현이 실감날 정도로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2020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정치를 할 것이냐고 윤 총장이 물었죠. 그때 윤 총장은 대답을 안 했어요. 검찰총장이 정계로 진출하는 순간 그동안의 행적에 대한 평가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검찰총장직에 있던 사람이 퇴직 직후에 대선에 출마할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전체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나경원 씨가 사직서를 제출하니까 해임을 시켰죠. 그렇습니다. 그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대통령이 맡긴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 대통령이 배신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걸 제가 봤는데요. 저는 이 말을 좀 되물어주고 싶어요. 되돌려드리고 싶다. 본인은 어떠했는가. 그래요. 참.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요. 이 김건희 여사가 개입된 정황이 재판에서도 나오고 이게 또 새롭게 보도되면서 이런 정도면은 깊숙이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이제 진단들이 나옵니다. 근데 소환 조사가 여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니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그 대선 전에 김 여사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했고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 그
대선 전에는 대선을 이유로 대선 후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수석에 부르겠다 하고요. 네. 이 문제는 제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고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네. 정당한 사유 없이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람이 있다면 네. 원칙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 법적인 절차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 평등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이 조선일보와 신년 인터뷰에서 몇 년이 넘도록 가족에 대해 뭐라도 잡아내기 위한 수사를 했다.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이걸 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게 팩트일까요? 예, 제가 경험 바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중앙검사장으로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총장한테 막말을 한 사람이고요. 네. 또 당시 그 총장이 현직으로 있는 상황에서 네. 검사들이 가족 수사에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총장 이후에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는 말이 보도되었을 때도 네네. 그 수사하는 검사나 공판 검사는 심대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제처와 처가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뭐라도 잡아내기 위해서 지휘권 배제라고 하는 식의 망신까지 줘가면서 수사를 진행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는 이런 거고요. 그 당시에 또 아까 국정감사에 나갔던 발언도 언급하셨지만 이거 나 식물총장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조직 안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팔다리 다 잘라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좀 이 항변 이쪽에도 좀 일리는 있습니까? 어떤 걸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그 윤석열 가족 사건은 네.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 배제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본인이 또는 본인 가족에 대한 수사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네.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일반적인 상식은 관여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다. 자, 지난해 연말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정농단 관계자들과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사면됐습니다. 이 검찰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사해서 재판에 넘겼던 인물들이잖아요. 네. 자, SNS에 사면 농단이다. 네. 이렇게 지적을 하셨죠. 예. 자기가 수사에 관여하고 네. 중형을 구현한 피해자에 대해서 네. 피의자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참 면목 없고 늘 죄송했다 따위의 표현을 쓰면서 네. 사과한 사람은 윤석열 전 총장이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30년간 검사생활 동안 이런 검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또 중범죄를 주장하면서 고위 공무원들과 경찰인들을 단죄해놓고 그게 또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사면해 주는 경우는 또 처음 봤습니다. 네네. 오죽하면 사면 농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겠습니까? 네. 우리 헌정사에 이런 경우가 또 있었는지요? 이런 식이면 최순실은 왜 사면하지 않는지 의문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또 이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게 법과 원칙인데 네. 어찌 보면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이 잘못된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한 격이 되니까 네. 아, 이거 논리모순인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검사님이 생각하시는 이 본분에 충실한 검사는 과연 어떤 모습일 것이고 네. 이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어떤 의미일까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고 이론이 있고 네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는 검사는 흔히 검사는 준사법기관이라고 합니다. 준사법기관. 예. 사법기관이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증거에서 판단하고 그 증거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법리나 법률을 적용해서 확정하는 겁니다. 네. 그럼 검찰이 따라야 할 원칙은 무엇입니까? 법리와 증거와 법리 외에는 다른 원칙이 있을 수가 없죠. 네. 또 검찰의 수사권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작용이므로 정말 네. 신중하게 발동해야 됩니다. 수사권을 발동할 때나 수사를 할 때나 절제하고 또 절제해야 되고요. 또 수사를 할 때도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래야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소통하고 신뢰를 받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검찰이 나아갈 방향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다른 인터뷰에서 보니까요. 이 기본 원칙과 상식을 전제로 패거리 문화보다 변화하고 또 개성을 존중하고자 했다. 개개인의 발전이 곧 전체의 발전이다. 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올해 검사 생활 30년째. 지금 스스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과거에
진짜 일부 검사이긴 하지만 검사를 오래 하면 뭐 폭탄주가 10만 잔, 판사를 오래 하면 책이 열상자. 네. 이런 검찰의 음주 문화를 빚고는 네. 말이 있었습니다. 또 그 2014년 TV조선에서 네. 윤석열 총장이 룸사롱에서 나이 드신 분들을 나이 든 기업 회장이나 이런 임원들을 불러가지고 구두에 양말을 넣고 술을 만들어서 아이고. 드시겠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네네. 검찰이 폭탄주나 마시고 또 자기 사람을 챙겨주게 하는 패거리 문화를 가지고는 네.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사는 국민을 위하여 자신의 문제를 연구하고 전문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시대에 맞지 않은 음주 문화보다는 네. 연구하고 변화를 도모하는 검찰 문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검사님 그 검사 생활 뭐 몇 년이면 폭탄주가 10만 잔. 근데 지금 술을 못 하신다면서요? 예, 술을 저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또 술을 검찰에서 술을 못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 많이 있습니까? 예. 네. 그렇죠. 요즘에 음주는 뭐 강요로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예.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자, 검찰 조직에 하고 싶은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우리 검찰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볼 때에도 최소한의 규정을 맞추려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정부에서 철본 6개월 만에 청와대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검찰이 대통령실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또 검사가 수사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말한 분이 윤 대통령의 말이네요. 예,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하는 수사에 대해서 보복스러운 비판이 참 많은데요. 이런 점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검찰에 필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입니다. 정말 수사권을 절제하고 균형 있게 수사를 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수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수사를 해서 검찰이 정말 신뢰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뢰의 길로 가야 한다.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 자, 그렇다면 검찰 조직을 좀 개선해야 한다면 예. 어떤 대목을 좀 바꿔야 이 물꼬가 튀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 방안이 있겠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네네.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검찰이 사건 수사 과정과 사건 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또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사건 처리가 결정돼야 되고 네. 제도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건 처리가 사람이나 시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네. 두 번째는 검찰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있고 많죠. 검찰만이 아는 수사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수사권 조정이 있었긴 했지만 네. 여전히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전화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검찰이 이제는 좀 권한을 견지와 균형 이런 문제로 네. 좀 생각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이런 검찰 조직을 만드는데 네. 노력했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개혁의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검찰 개혁 참 이게 수십 년 된 과제죠. 사실은 한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야, 자, 이렇게 라디오 인터뷰에 처음으로 나와주셔서 여러 가지 고견을 말씀 주셨는데요. 끝으로 이 청취자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남겨주시죠. 네.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올렸었지만 참 부족한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검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이 있고 비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검사들은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 여전히 애정을 가져주시고 비판 어린 시각과 채찍을 들더라도 사랑으로 우리 검찰을 아껴주셨으면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지금 뭐 갈등 상황이 있으시지만 검찰을 사랑해달라. 비판 어린 애정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인터뷰는요, 오늘 오전에 녹음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소식을 들여다봅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의 이은지 기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요즘 뭐 날씨는 추운데 취재할 게 너무 많으시죠. 자, 설 명절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역시 전당대회가 제일 화제일 것 같은데, 자, 이제 나오는 이름들이 이래요. 장제원, 나경원, 김기현, 안철수. 장제원 의원은 뭐 직접은 아니지만 계속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우회 출마라고 해야 될까요? 우회 출마다. 특히 요즘에 관심은 나경원 전 의원인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아직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는데 발언하고 행보 같은 것들이 이제 출마 쪽으로 좀 굉장히 기울어지는 무게가 많이 실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오늘 페이스북에 보면은요. 해임은 대통령 본의가 아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하고 기후환경대사 해임했잖아요. 이건 대통령 본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간질하는 당대표가 아니라 국민 뜻 전달하고 또 참모들의 왜곡된 보고를 시정하는 그런 당대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 보면 두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해임이 대통령 본인의 뜻이 아니다라고 한 거는 진짜 뜻이 아니다라고 한 거는 소위 말하는 핵관들하고 대통령을 분리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죠. 대통령이 진짜 날 싫어하는 건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런 접근은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도 한참 했었어요. 맞아요. 한참 하다가 그때 그 체리 따봉이 나오니까 그때는 이제 사실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때는 이제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이제 명확해진 거다. 왜냐하면 분리를 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 발언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전면전이 됐던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나경원 전 의원도 그 전 단계 체리 따봉 전 단계 정도에서 이 관계를 좀 유지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왜곡된 보고를 하는 그런 측근들의 말들을 좀 시정해주는 당대표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내가 그런 당대표가 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해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동화사를 다녀왔거든요. 지난번에는 구인사 갔다 왔잖아요. 절쭉 다니고 요거 갔다 온 거는 보도자료도 냈어요. 그러니까 이 보도자료를 냈다라는 데 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뭐 일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리는 건데 결국 요게 일반적으로 보자면은 뭐 대권 주자나 아니면 당권 주자들이 보통 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기자들 모아가지고 카톡방도 만들었거든요. 이거 보통 전당대회 하기 전에 후보들이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는 좀 출마에 마음을 다 뒀고 그리고 실제 준비도 상당히 이뤄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그럼 왜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느냐? 요거를 보자면은 순방 중에 이런 그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외치에 좀 신경을 쓰는 대통령을 뭐 내치 때문에 힘들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순방 돌아오는 그 시점에 할 거다 이런 예측들이 있고요. 본인도 그런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또 설 전에는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요거 두 개 종합해 보면은 순방이 20일에 끝나니까 그래서 20일쯤에 그 출마 선언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일단은 정해진 바는 없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20일이 금요일이죠. 21일, 맞아요. 22일이 설인데 21일부터 이제 명절 연휴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뭐 21일에 할 수도 있겠죠. 20일이냐, 21일이냐. 아유, 저는 국립현충원의 보도사진 딱 보니까 이건 출마다. 그렇죠. 사진 한 장을 보고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직 대통령들도 다 참배하고 이건 뭐 굉장히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이죠. 그래요. 자, 나 전 의원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동화사 갔다 그러셨는데 사의를 표명하고는 충북 구인사를 방문했었습니다. 곧이어 윤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의 저출산위, 기후대사직을 모두 해임했는데요. 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방문한 구인사를 나 전 의원이 뒤이어 방문한 게 좀 대통령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왜 불편한 거예요? 저도 그게 좀 궁금했는데 이제 물어봤을 때는 뭐 용산 쪽이나 아니면 여권에서 그 친윤그룹이라고 하는 좀 인물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저런 장소를 간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중대 결심을 하고 그걸 좀 이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는 게 아니냐. 그 얘기는 결국 당대표 출마를 계속 하겠다. 그런 의지를 피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불쾌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당 대표를 하지 말고 당대표 출마를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시그널을 계속 준 그렇죠. 건데. 그 시그널을 무시하고 이렇게 나선 게 아니냐. 이게 첫 번째로 불편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표현도 하던데 이거 일종의 선전포고로 느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가 굉장히 구인사가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한테는 중요한 곳이죠. 윤 대통령이 그 후보 때도 갔었고 당선되고 나서는 부부가 같이 갔었던 그런 장소거든요. 왜 하필 여러 절이 있는데 그 시점에 딱 갈등이 굉장히 첨예한 그 시점에 갔겠느냐. 이건 결국에는 누군가를 의식한 그런 행보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 여권 관계자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한참 그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이들하고 갈등을 할 때 그때 사상구의 장제원 의원실 그쪽을 갔었어요. 사무실을 갔었어요. 그거랑 좀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뭐 이준석 대표는 아무 얘기를 안 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당시 아무 얘기 안 했지만 그때 한참 윤핵관 비판하면서 거기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때는 좀 도발이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 전 의원의 경우에는 최대한 대통령과 결이 달라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찐윤이다. 정통보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실 환희라고 간 건 아닐 거고. 맞아요. 왜 갔답니까? 나경원 전 의원 측에 물어봤더니 그런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화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마 주변의 측근들이나 하는 얘기일 거다. 본인 뜻이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완전히 오해라는 거예요. 그냥 꼬투리 잡으려고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어머니 묘가 그 근처에 있다라고 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 어머니 묘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묘를 갔다가 가까운 절이고 원래 인연이 좀 깊은 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정상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리고 거기 청무 원장도 원래 좀 안지 오래됐다라 그래요. 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 얘기 해주셨다는 그 원장님도 안지가 오래된 분이라서 그냥 들렀던 것 뿐이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주변에서 좀 음해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또 이제 오래되고 유명한 절이 특정인만의 것은 아니니까 여러 사람에게 인연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게 나경원 전 의원 저출산이 해임이냐 해촉이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왜 나온 겁니까? 해임은 좀 징계성 성격이 있는 거고요. 있죠. 원래 위촉하고 그다음에 해촉하는 거는 위촉은 좀 맡아주세요 하고 해촉은 이제 그만해 주셔요.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좀 알아봤더니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고 이게 어떻게 써 있었느냐. 그러니까 임명장이냐 아니면 위촉장이냐. 그렇죠. 임명을 시켰으면 해임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 위촉을 시켰으면 해촉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네요. 근데 위촉장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근데 이게 표현을 대통령실에서 해임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정확하게 치자면 해촉이 맞는 건데 징계적 성격을 표현해가지고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불쾌감을 이거 사실은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두 차례나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처음에 해임했다라고 얘기하고 기자들이 이게 해임이 그러니까 물러나게 한 거냐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뭐 해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좀 표현을 그렇게 강하게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오늘 페이스북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아까 나경원 전 의원이 표현을 했어요. 해임은 대통령 본의가 아닐 것이다. 이거 가지고 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모 여권의 의원 한 명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나경원 전 의원이 이거 본인이 해촉이라고 정정당당하게 좀 받아쳤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해임당한 게 아닌데 오히려 용산에서 만든 프레임을 좀 이렇게 좀 따라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곤 합니다. 자, 정확하게는 위촉이 됐으니까 해촉이 맞다. 기후대사직도 위촉일까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장이 그 위촉이었으니까 그것도 아마 위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해임 이렇게 표현한 건 또 좀 잘못된 표현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의도가 좀 담겨 있다라고 보는 거고. 네. 그리고 해고는 어때요? 해고. 해고는 또 직원들한테 보통 쓰지 않나요? 정규직 직원들한테. 네. 부위원장이니까 아유 참 복잡합니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쪽에서 좀 나오는 얘기는 그때 이 해임을 어쨌든 대통령실 표현으로 해임을 하고 나서 되게 굉장히 금방 새로운 사람들을 또 임명을 시켰잖아요. 바로 임명했더라고요. 이게 진짜 그렇게 중요한 자리라고 했거나 했다는 점도 좀 의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경원 전 의원을 너무 아끼고 잘 맡아달라고 해놨는데 미리 좀 사람들을 찾아놨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좀 의구심, 의혹 같은 것들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경원 전 의원, 이승만, 박정희 또 이제 김영삼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영원히 사는 정치를 하겠다. 정치인의 입이 아니라 발을 보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출마 쪽으로 거의 기운 것 같죠? 맞습니다. 출마 쪽으로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모든 한 7, 80%의 사람들 제가
물어봤을 때 그 정도의 사람들은 다 나올 거라고 보는데 다만 혹시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부 사람들은 이런 근거를 좀 대긴 해요. 네. 나경원 전 의원이 대부분 정치권에서 어쨌든 주류에 가깝게 있었고 크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정치를 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그 윤 대통령하고 핵관들을 분리시키는 전략을 쓰면서 윤 대통령하고 정면 대립하는 그런 그림을 안 만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어쨌든 그림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붙는 그런 그림으로 인식도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부담스러우면은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철규 의원을 만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그 거래가 있었어야지 가능할 거예요. 그때 어떤 걸 제시했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계속 이 침묵하고 행보 안 하다가 첫 일정을 했던 게 동작구의 신년 인사회를 갔거든요. 이거 가지고 당시에 좀 해석들이 나왔던 거는 일단은 동작구 그 지역구에 공천을 좀 보장해달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후퇴를 할 수 있다라면은 공천이 좀 확실히 보장이 된다라면은 그건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들도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지금 출마 쪽에 상당히 무게가 있는 거는 모든 정황상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님. 이게 상대당 얘기긴 하지만 이 전당대회가 총선 공천을 책임지는 당대표라 더 비중이 이제 큰 거죠.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나 전 의원 출마 여부에 관심이 많을 텐데 내부 의견이 좀 어때요? 실제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네네. 그 의원님들을 만나 뵈면 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둔 이제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그 당시 오세훈 후보와 이제 황교안 후보 두 분이 붙었는데 내심 민주당에서는 황교안이 되길 바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가 되면 중도 확장성이 좀 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총선에서 민주당이 불리할 수 있다. 그런데 결국 황교안이 되고 민주당이 현 169석을 얻게 됐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심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우리는 총선을 한 번 더 해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출마를 하실지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아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좀 어려운 패다. 왜냐하면 역시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이 실제로 많은 상황입니다. 아직도 출마 선언은 나오지 않고 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또 출마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당원 100% 룰이라든가 될까 하는 의구심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 전 의원이 안 나오는 게 민주당이 좋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꼭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나 전 의원이 나와서 이제 전당대회가 흥행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민주당은 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어쨌든 그 나경원 대표가 나와서 뭐 흥행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나 전 대표는 인지도도 높고 김기현 대표보다는 중도 확장성이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김기현 의원 말이에요. 지금 뭐 지지율도 막 상승하는 느낌이고 그런데 왜 이제 김장철은 지났다? 의 얘기한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조금 빨리 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실소유주 분쟁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김기현 전 의원이 예를 들자면은 인지도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인지도를 쌓고 당대표 후보군으로 지금은 올라온 그런 상태잖아요. 그 과정에서 장제원 의원이 어느 정도 필요했을 거예요. 필요했지만 이제는 지지율이 뭐 일부 여론조사긴 하지만 뭐 1위도 나오고 2위도 나오고 이런 상태가 됐잖아요. 이때부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이라는 그 상징성이 당내에서는 어쨌든 그 윤핵관으로 좀 분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저기에 줄을 안 서면은 좀 어렵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개파적 성격이 많이 드러나는 거고요. 모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김기현 의원 쪽에 줄을 선 초선 의원이 한 40명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40명 정도면은 실제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줄을 섰다라고 봤을 때 내가 실제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순위를 좀 따져보겠죠. 나는 여기서 좀 몇 등 정도 될까? 이렇게 따져봤을 때 내가 이 순위에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경원 전 의원 쪽에서도 그런 걸 좀 노리고 있는 건데 결국 그런 걸 좀 가속화시키는 게 일종의 김장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그룹 안에서 순위가 매겨지게 되니까요. 근데 김기현 의원은 그런 그림을 좀 없애고 싶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 이제 색깔을 좀 지우고 싶다.
자, 지금 뭐 윤 대통령이 지나치게 당무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비판 많이 나오는데 좀 대통령실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대통령실의 큰 그림은 사실은 당대표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총선이잖아요. 네네.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러내는 게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면 총선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따졌을 때 당내에서는 좋은 당대표 세워야 된다. 뭐 중도 확장력이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네네. 대통령실에서는 그 대통령하고 갈등 안 일으키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대통령의 지지율로 총선을 치르는 거다. 사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런 표현도 실제로 최근에 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노골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예. 즉 대통령 지지율이 일정 부분 안정되게 나오면은 당대표가 누구인 건 전혀 상관이 없고 그걸로 총선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네. 사실 이런 접근 자체가 좀 전반적으로 좀 많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이 당정청이라는 표현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청와대가 있을 때. 근데 이 당정청이라고 쓰는 거는 당을 좀 가장 우선시해 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정을 하게 되면은 뭐 당에서 좀 브리핑을 하고 또 당에서 의견을 냈다 이런 식으로 좀 홍보를 해주거든요. 예, 예. 근데 최근에는 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굉장히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게 좀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예전과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특히 처음에 당정대로 써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 기자들이 좀 맞아요. 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냥 당정대라는 표현 쓰지 말고 당정으로 씁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제가 이때는 그 대통령실의 이름이 안 정해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최근에 또 들었던 얘기는 당시에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당정대가 아니고 대당정으로 하자 이런 안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식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가장 앞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다음이 당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전국 운영을 할 때 당보다는 대통령실 주도가 돼야 된다라는 인식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보통의 전당대회를 보면은 당대표 후보들이 원래 뭐 대등한 당청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항상 그랬죠. 아니면 뭐 대통령한테도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말들을 하는 후보들이 반드시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참. 과거와는 또 많이 달라진 분위기가 이제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이 요즘 김건희 여사 공개 행보가 시작됐어요. 우선 대구 서문시장에서의 그 시장 행보가 굉장히 눈길을 끌었고 또 이제 지금 이제 해외 순방 중에도 많이 지금 눈에 띄는 보도 사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이 현재 국정 운영과 차기 총선에 자신이 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까? 그렇죠. 제가 여권에서 얘기 들었을 때는 지금 40% 초반대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지지율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괜찮다는 거예요. 아, 대통령실 입장에서 왜 그렇냐면은 그 대선에서 한 45% 정도 얻었었잖아요, 윤 대통령이. 그런데 대선에서 48%. 48%. 예. 네, 48% 얻었잖아요. 그런 정도라면은 실제 투표를 다 안 한 사람들이 한 30%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자면. 네. 그렇게 따져 보면은 전체 국민 비중으로 봤을 때는 30%대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 전체 국민으로 보자면은. 근데 여론조사는 전체 국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얻었던 득표율보다 더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김은혜 그 경기지사 후보 시절에 네네. 거의 비등하게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면은 수도권을 절반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다. 즉 대통령이 이 정도 지지율만 유지해줘도 수도권에서 싸워볼 만하다. 이런 네.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난 총선에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지난 총선보다는 무조건 잘 될 거다. 이게 한 가지가 있는 거고 지금 정도 지지율이면 수도권에서도 해볼 만하다. 만약에 수도권에서 절반 정도 가져올 수 있다라면 대승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던 거는 지지율 떨어지면서 결국 좀 모습을 감췄던 건데 네. 지금은 해볼 만하다라고 하면서 좀 다시 나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 해볼 만하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중간 평가 성격의 총선이라면 내년이 임기도 그 정도 되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임기 후반에 정책을 추진하려면 과반을 가져와야 뭔가 좀 탄력이 받지 않겠는가. 그 전략은 어떤 것일까 궁금합니다만. 사실 맞아요. 반대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 과반이 되느냐가 기준점이지 어떻게 지난번 총선보다 네네. 잘하는 게 기준점이냐 이런 반론들도 당연히 네, 있습니다. 뭐 한 120석 되면 성공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총선 전략을. 그렇죠.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보죠. 이 기자님. 자, 지금 이 민주당 지지층 설 명절 밥상에는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표 검찰 얘기가 오를 것 같은데 오늘 또 소환
통보를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검찰 쪽에서 이제 백현동과 대장동 의혹으로 오는 27일, 30일 이 두 날 중 하루 나와라. 라고 소환 통보를 했는데요. 네네. 이게 근데 문제가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네. 또 사전조회를 안 했다. 네. 또 이런 식으로 변호인을 통해서 이렇게 마치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좀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 네네. 또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가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부터는 정말 민생에 집중을 해서 월요일에는 검찰 관련 발언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본사회위원장을 맡아서 민생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찰나에 이렇게 설 명절을 앞두고 또 소환 통보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이러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둘러싼 내홍을 덮기 위한 물타기 수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정치 탄압이다 얘기하고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면 이제 새해 들어서 1월 10일에 검찰 소환 출석한 것이 큰 화제가 됐고 그다음에 다시 정책, 민생 올인하려고 하는데 또 소환 통보가 날라왔는데 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언론을 통해서 먼저 알려지고 민주당은 통보 아직 안 받았는데 뭐 이런 네. 분위기다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대장동 위례 사건인데 성남 FC 변호를 맡은 변호사한테 연락이 갔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방송 전에도 이제 친명계 의원님이랑 좀 통화를 했는데 네. 대장동 관련해서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적인 수사 뭐 의뢰라든지 네. 뭐 이러한 절차가 전혀 없었어서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방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처음 이렇게 통보가 오니까 변호인 선임이 당연히 안 돼 있었고요. 예. 특히나 성남 FC 관련해서도 변호인 선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일례로 변호사 대납 사건으로 이태영 변호인이라고 네네. 이재명 대표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인데 그 압수수색을 당했었죠. 네네. 변호인 사무실이. 네네. 그런 연유 때문에 변호인을 구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성남 FC는 소환 통보를 받았고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그렇죠. 대장동은 아직 변호인도 꾸리기 맞습니다. 전인데 통보는 또 다른 쪽 사건의 변호인 쪽으로 그렇죠. 오고 자,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이재명 대표 이 두 번째 소환이고 대장동 위례 사건인데 소환에 응할까요? 네, 현재로서 장고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어제 긴급 회의를 좀 했다고 합니다. 측근들과 지도부와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히 반반으로 나뉘었다고 해요. 반반으로. 네, 이거는 검찰에 대한 탄압이고 설 밥상에 올리기 위한 건데 뭐하러 응하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출석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워낙 대장동 사건이 너무 네네. 오래 끌어왔고 대선에도 큰 영향을 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표 본인이 출석해서 결자 해지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대표가 스스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모두 다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는 혼자 나와서 당시 여당 의원들과 굉장히 이제 설파를 하면서 얘기했던 장면도 떠오르는데 이게 계속 이제 여당에서는 모든 뭐 국회 소집, 임시 국회 소집도 그렇고 다 방탄하니까 무슨 방탄입니까? 소환에 응하겠다는데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지난번 얘기지만. 자, 지난번 검찰 출석 때 이재명 대표와 함께 뭐 40명이 가까운 지도부와 현직 의원들이 동행을 했습니다. 민주당 분위기 이대로 계속 가겠습니까? 이대로 계속 갈 것 같다는 게 중론이고요. 그래요? 당시에 49분이 참석을 했는데 49분. 네,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갈 줄 몰랐다. 그래서 사실 자신들도. 네. 그리고 그날 정성호 의원님이 그 현장에 안 계셨는데 네네. 네, 친문 좌장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예. 바로 다음 날 라디오에 출연해서 좀 수습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셨어요. 내가 끝까지 이재명을 지킬 사람은 바로 나 정성호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를 두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본인도 이렇게 많이 갈 줄 몰랐던 것 같다. 그래서 황급히 수습에 좀 나선 것 같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검찰이 제시한 27, 30일은 최고위원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네네. 당대표가 주재를 하는 회의죠. 네. 그래서 이 두 날은 아닐 것 같고 뭐 2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도 많이 보는데 그때도 의원들이 더 많이 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남 FC는 좀 의외의 소환이었고 그렇죠. 원래 대장동 관련해서 측근 2명이 구속 기소까지 됐으니까 대장동으로 먼저 칠 것이다 그랬는데 조금 이제 달라졌어요. 이번에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는데 그 대대적인 민주당과 함께 가는 행보는 유지될 것 같다는 전망. 네, 당분간 6월 정도까지는. 그래요. 네. 근데 그런 기준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남 FC 후원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파렴치범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여야 모두에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 그 지자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뭐 그런 좀 법적인 실수 이런 쪽에 가깝지 뭐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대장동 사건도 검찰 쪽에서 어쨌든 배임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치 자금이 이재명 대표에게 흘러 들어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드러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가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돈을 받거나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이다. 이런 게 드러나지 않는 수준에서 어떤 검찰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내에서 좀 이탈이 적을 것이다. 근데 반면에 어떤 이재명 대표 개인이 좀 파렴치한 범죄에 연루가 됐다. 이런 게 나오면은 이탈이 좀 가속화될 거다. 이게 좀 기준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기준점입니다. 그런데 당내에서 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당과는 분리해서 사법 리스크는 개인적으로 대응하라. 뭐 예를 들면 박용진 의원 그런 주장하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기류도 좀 남아 있습니까? 네, 부정적 기류는 사실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특히나 당직자들 사이에서 이게 가짜 뉴스인데 이재명 대표의 현재 이런 사건들 변호사비를 왜 당이 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가 그 보좌진들 익명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는 사실과 다르고 이 대표가 당연히 개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만 봐도 당직자들이나 뭐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왜 계속 당이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같이 수렁으로 들어가느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오늘 한 친문계 의원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지금 가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렴치한 뭐 범죄가 아닌 이상 이 사태가 계속될 거라고 했는데 그게 민주당에는 정말 악재라는 거죠. 차라리 이게 깔끔히 해소가 되든지 아니면 아예 범죄의 사실이 명확해져서 이 대표를 좀 거리를 둘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총선까지 갈 수 있다는데 굉장한 우려를 표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쌍방울 전 회장이 오늘 또 국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이제 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죠.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와 불사조 기자단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